일요일 밤에 밀어버리자. 불꽃놀이 소리에 묻힐 거야. 의붓딸 나경의 목소리가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나는 벽에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어요. 사위 태준의 대답이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발코니만 조심하면 돼. 차도 준비했고요. 편하게 잠들 수 있게. 그 순간 30년 응급실에서 일한 직감이 경고했어요. 이건 보통 대화가 아니다. 68살 전직 간호사인 내가 운영하는 영도 게스트하우스. 바다가 보이는 3층 발코니. 일요일 밤 불꽃 축제. 그리고 내가 마실 차.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내 의붓딸과 사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30년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환자를 살려낸 간호사를 그렇게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저는 윤아영입니다. 올해 68이죠. 부산 영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은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에요. 파도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바다가 보이는 게 자랑입니다. 응급실에서 30년을 버텼어요. 사람의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아요. 관찰하는 눈도 예리해졌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붓딸 나경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불꽃놀이가 기회야. 그때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태준의 목소리도 들렸죠. 나경의 남편이에요. 발코니만 조심하면 돼. 다른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차도 준비했어.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뭔가 섬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30년을 보낸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보통 대화가 아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했죠. 어머님이 의심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워낙 효도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울 거야. 서류도 미리 준비해뒀고. 서류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응급실 간호사 시절의 습관대로 재빨리 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에 대화 내용을 적었어요. 시간도 정확히 기록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나경은 남편의 전처 딸이에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찾아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요. 고마웠는데 이상했던 게 사실이에요. 집에 도착했어요. 게스트하우스 1층 로비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꽃놀이, 발코니, 차.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녁을 먹고 발코니로 나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조명이 꺼졌습니다. 이상했어요. 타이머를 확인해 봤죠. 설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바꿨을까요? 나경과 태준 말고는 타이머를 만질 사람이 없어요. 왜 바꿨을까요? 갑자기 오늘 들은 대화가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저를 해치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응급실에서 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떠올랐어요. 가족끼리 벌어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손녀 지아가 걱정됐어요. 나경의 딸이에요. 14살인데 미술을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입니다. 요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뭔가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메모를 다시 읽어봤어요.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익힌 습관이에요. 모든 걸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 이웃 미정 언니가 생각났어요. 같은 또래고 오랜 친구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으로 일했어요. 동네 일에 밝고 눈치도 빨라요.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도현도 떠올랐어요.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요? 나경과 태준이 정말로 저를 해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겠어요. 응급실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미리 대비하라는 것. 환자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기록하라는 것. 바다를 보며 다짐했어요.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저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손녀 지아도 보호하겠다고. 바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30년 응급실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요. 위기 앞에서 더 냉정해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경과 태준의 행동, 말투, 눈빛까지 모든 걸 지켜봤어요. 그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체크인하고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미역국을 끓여 대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일요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한 불꽃놀이가 언제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뭘 계획하고 있는지도 알아내야 해요. 응급실에서 30년을 버틴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어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나경이 지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저희가 전부 준비할게요. 혼자 계시느라 힘드셨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나경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먹는 약들을 하나씩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약 정리해 드릴게요. 복용법도 다시 써드리고요. 고마운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정리는 제가 혼자 했거든요. 나경은 약통들을 새로 정리했어요. 혈압약, 관절염약, 소화제까지 깔끔하게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허브차 파우치들도 만지더라고요. 어머님, 이 허브차들도 정리할게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고요. 제가 보기엔 멀쩡한 것들이었는데 몇 개를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친절하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태준도 왔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법적으로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무슨 법적 준비? 나이 드시면서 혼자 계시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성년후견이나 재산관리 같은 것 말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서류만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태준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웠어요. 천천히 보시고 결정하세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급하게 가져온 거죠? 모순된 말이었어요. 둘이 간 뒤 미정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경이가 갑자기 효도를 한다니까. 어머, 왜? 약도 정리해주고 법적 서류도 준비하래. 미정 언니는 웃었어요. 화영아, 이 나이에 갑자기 하는 효도는 세무조사급이야. 조심해라. 정말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화영 씨, 자식이 갑자기 효도하면 뒤를 봐야 해요. 맞아요. 재산 문제 아닐까요? 다들 의심스럽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대리 매각 문의하신 분이신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문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죄송한데 누가 그런 문의를 했다고 하셨나요? 따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기억력이 안 좋아지셔서 대리로 처분하실 생각이라고요. 화가 났어요. 나경이 제 이름으로 그런 문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언제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까? 잘못 알고 계세요. 저는 멀쩡합니다. 그런 문의도 한 적 없고요.
부동산 직원은 당황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나경과 태준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에 지아가 스케치북을 보여주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봐요. 그림을 그렸는데 게스트하우스 발코니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발코니 모서리에 뭔가 표시가 있더라고요. 지아야, 이 표시는 뭐니? 엄마가 뭔가 표시하는 걸 봤어요. 테이프 같은 걸로요.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들은 대화에서 발코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엄마가 언제 그랬니? 어제요. 할머니가 장 보러 가신 사이에요. 더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발코니에서 뭔가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에 발코니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모서리 부분에 미세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뭔가 붙였다가 뗀 것 같았습니다. 허브차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나경이 바꿔준 것들을 자세히 보니 포장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로트 번호도 다르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나경과 태준이 저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불꽃놀이 날에요.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추측만으로는 안 되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도연한테 전화했어요. 도연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한데? 법적인 조언이 필요해. 서류 검토도 해줬으면 좋겠고. 도연은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의리가 있는 친구였거든요. 다음 날 도연이 왔어요. 태준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해. 급하게 만든 것 같아. 도연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화영아, 이건 성년후견 신청서야. 그런데 일부 내용이 미리 작성되어 있어. 내가 치매나 인지장애가 있다고 전제하고 만든 것 같아. 그럼 이 서류에 서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재산 관리권이 태준한테 넘어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셈이지.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의 계획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도연아, 내가 며칠 더 조사해 볼게. 그 다음에 다시 연락할 테니까 도와줘.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혼자 하지 마. 위험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 고마운 조언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들이 언제 행동에 옮길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배운 게 있어요. 환자가 위험할 때는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응급실에서 30년간 익힌 관찰력을 총동원했습니다. 먼저 허브차부터 확인했어요. 나경이 바꿔준 파우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포장지의 로트 번호가 확실히 달랐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과 완전히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냄새도 다르더라고요. 평소 마시던 캐모마일 차와는 뭔가 달랐어요. 더 진한 향이 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온갖 약물 냄새를 맡아본 경험이 있어서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파우치 하나를 따로 보관했어요. 나중에 검사받을 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곳곳을 점검했어요. CCTV 위치와 각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발코니 쪽에는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모서리 부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아가 그린 그림을 다시 봤어요. 테이프 표시가 있던 부분이 바로 그 사각지대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전기 타이머도 재확인했어요. 설정이 바뀐 게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꺼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누가 바꿨는지 뻔했죠. 폰으로 모든 걸 촬영했어요. 타이머 설정 화면, 발코니 사각지대, 허브차 포장지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배운 습관이에요. 모든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도연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위임장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무슨 일인데? 혹시 위임장이 위조될 수 있나?
도연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화영아,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세히 이야기해봐.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대형마트에서 들은 대화부터 시작해서 허브차, 전기 타이머, 부동산 전화까지 전부요. 도연은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위험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돼. 아직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특히 부동산 전화는 명백한 사기야.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어요. 그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줘. 일요일까지만. 너무 위험해. 혼자 하지 마. 도연의 걱정이 고마웠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날 오후에 지아가 또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 걱정이니? 엄마가 요즘 할머니 약을 자꾸 정리해 주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이상하게 졸아하시는 것 같아요.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뭔가 눈치채고 있었어요. 지아야, 할머니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아는 불안해했어요. 할머니, 혹시 몸이 아프세요? 아니야. 할머니는 건강해. 지아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미정 언니를 불렀어요. 언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미정 언니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언니는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도움이 필요해. 당연히 도와야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순 없어. 미정 언니는 동사무소에서 오래 일했어서 이런 문제에 경험이 있었어요. 화영아, 혹시 김영사 알지? 우리 동네 담당. 알지. 민원 처리할 때 몇 번 본 적 있어. 그분한테 미리 이야기해 둘까? 일요일에 뭔가 일어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기록해둔 것들만으로도 충분해. 특히 폰에 촬영해둔 것들 말이야. 미정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응급실에서 배운 기록 습관이 도움이 될 때였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폰에 저장된 사진들, 메모한 내용들, 허브차 파우치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대형마트에서 들은 대화 녹취 시간, 장소 정확히 기록. 2. 전기 타이머 설정 변경 사진. 3. 발코니 사각지대와 테이프 흔적 사진. 4. 허브차 포장지 로트 번호 차이 사진. 5. 부동산 문의 전화 내용 통화 시간까지 기록. 6. 지아가 그린 그림 테이프 표시 부분. 생각보다 많은 증거가 모였어요. 응급실에서 익힌 꼼꼼한 기록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나경과 태준이 의심하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무서웠어요. 정말로 저를 해치려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를 지켜야 하고 손녀 지아도 보호해야 했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위기를 헤쳐온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일요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덫에 걸리게 만들어야 해요. 응급실에서 배운 게 있어요. 위급한 상황일수록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파도 소리가 용기를 줬습니다. 이 바다를 보며 30년을 살아온 제가 이 정도 일에 굴복할 수는 없어요.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나경과 태준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경의 표정이 밝아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근처에 정말 좋은 요양시설이 있대요. 구경 한번 가보실래요? 요양시설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언제 요양시설에 가겠다고 했습니까?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아.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해야 하고.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태준도 거들었어요. 요즘 치매나 건망증 증상도 있으시잖아요.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그런 증상을 보였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멀쩡하다. 치매도 아니고. 어머님 부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봤어요. 나경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법적 서류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위임장만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지난번보다 더 두꺼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 번만 서명해 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응급실 경험으로 익힌 연기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근데 급할 건 없으니까 천천히 보고 결정할게. 아니에요. 오늘 처리하셔야 해요. 내일부터는 주말이라 은행도 문 닫고요. 말이 안 됐어요. 위임장이 왜 은행과 관련이 있다는 건지요. 그럼 다음 주에 해도 되잖아. 나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왜 자꾸 미루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제 정말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웃었어요. 알겠어. 그럼 오후에 찬찬히 보고 결정할게.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이런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해. 태준이 나경을 말렸어요. 그래, 오후에 다시 오자. 어머님도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둘이 나간 뒤 즉시 폰을 켰어요.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위급한 상황을 기록할 때 쓰던 방법이에요. 오후에 다시 왔을 때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어요. 미정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오늘 오후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데? 서류 서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오후에 다시 온다고 했어. 그럼 김영사한테 미리 연락해 둘게. 혹시 모르니까. 고마워, 언니. 그리고 시장에 나갔어요. 평소처럼 장을 보면서 사람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 맞다. 일요일 밤에는 우리 집에 아무도 오면 안 돼요. 왜요? 게스트하우스 시설 점검하기로 했어요. 위험하니까 출입 금지예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경과 태준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방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연 오후에 온 나경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일요일에 시설 점검한다고 하시던데요? 응, 전기 배선 점검이야. 위험하니까 아무도 오면 안 돼. 나경과 태준이 눈을 마주쳤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점검 끝나고 저희가 갈게요. 불꽃놀이도 함께 보고요. 아니야. 점검이 늦게 끝날 것 같아. 다음에 보자. 태준이 급해졌어요. 어머님, 위임장부터 서명하세요. 이거 미루면 안 되는 일이에요. 녹음을 시작했어요. 폰을 테이블 아래 놓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미루면 안 되는 거야? 내 일인데 내가 결정하는 거지. 어머님이 언제까지 혼자 사실 수 있겠어요? 건망증도 심해지고 있잖아요. 나는 멀쩡하다고 했잖아. 나경이 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됐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병원에서 그랬어요. 검사 결과 나왔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내가 언제 그런 검사를 받았다고 그래? 태준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기억을 못하시는 것 자체가 증상이에요. 이들의 계획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서명 안 해.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야. 나경이 화를 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저희가 잘못된 일 하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 태준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어머님, 게스트하우스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내 건물이야. 내가 관리해. 어머님 혼자서는 힘들어요. 요즘 도시재생으로 이 일대 땅값도 많이 올랐고요.
드디어 진짜 이유가 나왔어요. 게스트하우스 때문이었습니다. 땅값이 오른 게 뭐 어쨌다고? 팔면 큰 돈이 돼요. 그 돈으로 좋은 요양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나는 팔 생각 없어. 나경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연기 같았지만요.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곤란한 상황이에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그게 내 책임이야?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라는 게 내 재산을 뺏는 거야? 태준이 진정시키려 했어요. 어머님, 뺏는 게 아니에요. 잘 관리해드리겠다는 거죠. 믿을 수 없어. 결국 둘이 화를 내며 나갔어요. 어머님이 고집을 피우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 다시 와서 이야기하죠.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녹음을 멈췄어요.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미정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녹음했어. 모든 대화를요. 잘했어.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 김영사님한테도 연락해줘. 일요일에 정말 위험할 것 같아. 도연한테도 전화했어요. 도연아, 녹음 파일이 있어. 들어볼래? 녹음 파일을 들은 도연은 충격받았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야.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일요일까지 기다려줘. 현장에서 잡고 싶어. 너무 위험해. 괜찮아. 이제 준비가 다 됐어. 그날 밤 도연이 찾아왔어요. 법적 조언을 더 해주려고요. 화영아, 일요일에 정말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럴 거야.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어. 그럼 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두자. 도연은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줬어요. SOS 버튼을 누르면 경찰과 소방서에 동시에 신고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걸 손목에 차고 있어. 위험하면 바로 눌러.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리고 가짜 서류 봉투도 준비했어요. 이걸 택배로 일요일에 받아.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만들었어. 뭐가 들어있는데? 가짜 유언장이야. 게스트하우스를 나경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만들었어. 완벽한 미끼였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일요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 밤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응급실에서 처음 근무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무서웠지만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버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섭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저 자신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드디어 일요일이 왔어요. 영도 불꽃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30년 응급실에서 일했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은 모르고 아침 식사를 했어요. 저도 평소처럼 미역국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오전에 미정 언니가 왔어요. 화영아, 괜찮아? 떨려. 정말 떨려. 김영사님께 다 얘기했어. 오늘 밤에 순찰을 늘릴 거래. 고마워, 언니. 손목에 SOS 버튼을 찼어요. 도연이 준 것입니다. 언제든 누를 수 있게 준비했어요. 오후 2시쯤 택배가 왔어요. 도연이 보낸 가짜 서류 봉투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도장이 찍혀 있어서 그럴듯해 보였어요. 오후 6시에 나경과 태준이 왔어요. 지아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시설 점검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진행 중이야. 저녁에 끝날 것 같아. 나경이 택배 봉투를 봤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 법무사 사무소에서 온 거야. 뭔가 서류 같더라. 태준의 눈이 번쩍했어요. 어떤 서류인데요? 모르겠어. 아직 안 열어봤어. 나경이 봉투를 만져보더라고요. 열어봐도 될까요? 그래, 열어봐. 봉투 안에는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도연이 만든 가짜였지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나경이 유언장을 보더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머님, 이거 게스트하우스를 저한테 물려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나도 몰랐네.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요즘 깜빡깜빡해서.
완벽한 연기였어요. 나경과 태준이 완전히 속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나경이 눈물까지 흘렸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녁 7시쯤 불꽃 축제가 시작됐어요. 바다 위로 화려한 불꽃들이 터져 올랐습니다. 어머님, 발코니로 나가요. 거기서 보는 게 제일 예쁠 거예요. 나경이 제 팔을 잡았어요. 응, 그러자. 발코니로 나가면서 지아에게 말했어요. 지아야, 미정 할머니 집에 가서 놀아라. 불꽃놀이는 거기서 봐도 잘 보여. 왜요? 여기서 같이 봐요. 아니야. 할머니들끼리 이야기할 게 있어. 지아는 아쉬워했지만 미정 언니 집으로 갔어요. 다행히 아이를 위험에서 멀리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발코니에는 저와 나경, 태준만 남았어요. 어머님, 차 한잔 하실래요? 나경이 허브차를 내왔어요. 제가 바꿔치기 당한 그 허브차였습니다. 고마워.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입에만 대고 흉내만 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예쁘네요. 태준이 발코니 조명을 끄더라고요. 불꽃놀이를 더 잘 보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어머님, 난간 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나경이 저를 난간 쪽으로 유도했어요. 바로 지아가 그린 그림에서 테이프 표시가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30년간 익힌 침착함으로 버텼습니다. 정말 예쁘다. 불꽃이 바다에 반사되는 게 장관이야. 그쵸? 어머님, 좀 더 앞으로 나와보세요. 태준이 제 뒤에 섰어요. 뭔가 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SOS 버튼을 눌렀어요. 손목에 찬 기계에서 신호가 나갔습니다. 어머님, 지금이야.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가 왔나? 나경이 당황했어요. 벨이 계속 울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미정 언니와 김영사가 들어왔습니다. 화영아, 괜찮아? 언니. 태준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우리 이웃이야. 그리고 김영사님. 김영사가 상황을 파악하더니 말했어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나경과 태준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불꽃놀이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영사는 예리했어요. 발코니 조명은 왜 꺼뜨렸죠? 불꽃놀이를 더 잘 보려고요. 그런데 왜 어르신을 난간 쪽으로 세웠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태준이 말문이 막혔어요. 김영사가 발코니 바닥을 살펴봤어요. 여기 뭔가 흔적이 있네요. 미끄럽게 만든 것 같은데 정말로 바닥에 뭔가를 발라놨더라고요. 제가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만들려던 거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나경이 떨기 시작했어요. 모르겠어요. 미정 언니가 허브차 잔을 봤어요. 화영아, 이 차 마셨어? 아니, 마시는 척만 했어. 잘했어. 혹시 모르니까 검사 받아보자. 김영사가 차 잔을 증거품으로 수거했어요. 그 순간 태준이 무너졌어요.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로 하려던 건 아니에요. 뭔 소리야? 사업이 망해서 너무 절박했어요. 어머님, 게스트하우스가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나경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김영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제가 녹음해둔 파일도 재생했어요. 지난번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일요일 밤 불꽃놀이가 기회야. 발코니만 조심하면 돼. 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그럴 뻔했어요. 미안해요. 나경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지? 30년 응급실에서 버틴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 바다에서는 계속 불꽃이 터져 올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컸어요.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냈고요. 김영사가 둘을 데려갔어요.
미정 언니는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화영아, 정말 잘했어. 혼자 이 모든 걸 해내다니. 응급실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됐어. 그날 밤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법적 처리도 받아야 하고 지하 문제도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을 지켜냈다는 게 뿌듯했어요. 30년 응급실 경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는 바빴어요. 김영사 팀이 현장 보존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어머님, 이 전기 타이머 설정을 바꾼 게 태준 씨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없을 때 바꿨어요. 발코니 바닥에 미끄럼 물질도 채취했어요. 나중에 분석해보니 비누와 오일을 섞은 거였습니다. 정말로 저를 미끄러뜨려서 떨어뜨리려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허브차도 검사받아야겠네요. 제가 따로 보관해둔 파우치를 내줬어요. 혹시 이것도 검사해주세요. 바꿔치기 당한 것 같아요. 김영사가 놀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두셨네요. 응급실에서 30년 일했거든요.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어요. 조사실에서 나경과 태준을 따로 조사했어요. 저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태준부터 조사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한 달 전쯤부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계획했나요? 태준은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발코니 바닥에 미끄럼 물질을 바른 것도 당신 짓인가요? 허브차에 진정제를 넣은 것도요? 진정제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저를 잠들게 한 뒤에 밀어뜨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김영사가 제가 녹음해둔 파일을 틀었어요. 일요일 밤 불꽃놀이가 기회야. 그때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발코니만 조심하면 돼. 다른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대화가 당신 목소리 맞나요? 네. 그럼 인정하는 거네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계획은 세웠지만 정말로 할 뻔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실제로 시도하려던 거 아닙니까? 다음은 나경 차례였어요. 나경은 들어오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김영사는 냉정했어요. 언제부터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게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의 치매 초기라고 거짓 신고한 거는 뭡니까? 나경이 당황했어요. 그 전화까지 들켰다는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건 허브차도 바꿔치기 했죠? 진정제가 들어간 걸로요.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편안하게 주무시게 해서 뭘 하려던 겁니까? 나경도 결국 말문이 막혔어요. 도연이 준비해온 서류들도 큰 도움이 됐어요. 이 위임장 서류도 미리 준비해둔 거죠? 가짜 유언장을 본 반응도 증거가 됐어요. 이 유언장을 보자마자 왜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잘못 생각했어요. 김영사가 지아가 그린 그림도 보여줬어요. 이 그림에 나온 테이프 표시는 뭡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아는 정확하게 목격했어요. 나경이 발코니 모서리에 뭔가 표시를 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 폰에 저장된 사진들이었어요. 전기 타이머 변경 전후 사진, 발코니 사각지대 사진, 허브차 로트 번호 차이까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셨네요. 김영사도 감탄했어요.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 기록하던 습관이에요. 조사 결과 둘의 계획이 명확해졌어요. 1단계 허브차에 진정제를 넣어서 저를 잠들게 하기. 2단계 발코니 바닥에 미끄럼 물질을 발라두기. 3단계 불꽃놀이로 시끄러운 틈에 밀어뜨리기. 4단계 사고로 위장해서 위임장과 유언장 효력 발생시키기. 소름 끼치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동기는 뭡니까?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아서요. 게스트하우스가 도시재생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을 죽이려던 건가요? 나경이 흐느꼈어요. 정말 그럴 뻔했어요. 우리가 미쳤던 것 같아요. 태준도 고백했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돈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돈이 급하다고 사람을 죽이려 해? 그것도 가족을? 나경이 바닥을 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김영사가 최종 정리를 했어요. 살인 예비, 위임장 위조 미수, 사기 미수로 기소하겠습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아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아만은 용서해 주세요. 지아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는 정말 무고했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정 언니가 지아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아야, 엄마 아빠가 잠시 일이 있어서 못 와. 당분간 할머니와 함께 지내자. 지아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할머니한테 나쁜 일 하려던 거죠? 아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지아야. 엄마가 할머니 약을 만질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리고 발코니에 뭔가 하는 것도 봤고요. 똑똑한 아이였어요. 어른들의 음모를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지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지아야. 그날 밤 지아와 함께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어요. 지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그리우면? 그리워도 할머니를 해치려 한 건 용서 못해요. 아이가 어른보다 더 현명했어요. 다음 날 도연이 왔어요. 법적 절차를 설명해줬습니다.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릴 예정이야. 증거가 명확해서 유죄 선고는 확실해. 형량은 어떻게 될까? 살인 예비죄는 중한 범죄야. 최소 3년은 받을 것 같아. 지아는 어떡하지? 임시 후견인을 신청하면 돼. 내가 지아를 돌볼 수 있어. 다행히 지아를 보호할 방법이 있었어요. 며칠 뒤 허브차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로 과다한 진정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셨다면 깊이 잠들었을 거예요. 발코니 바닥의 물질도 분석됐어요. 미끄럼 방지 코팅을 제거하고 비누 성분을 발라놨더라고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재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나경과 태준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건지, 지아는 어떻게 키울 건지.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저는 살아남았다는 것. 30년 응급실 경험이 저를 구해줬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바다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지아가 있어서 미정 언니와 도연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부산지방법원 형사부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됐어요. 30년 응급실에서 일했지만 법정은 처음이었거든요. 나경과 태준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을 예비하고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게 법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김영사였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설명해 주세요. 김영사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발코니 바닥에 미끄럼 물질, 변조된 전기 타이머, 진정제가 든 허브차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피해자가 수집한 증거들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찍어둔 사진들과 녹음 파일도 재생됐어요. 일요일 밤 불꽃놀이가 기회야. 법정에 나경과 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저였어요. 피해자는 어떻게 이런 계획을 눈치채셨습니까? 응급실에서 30년 일한 경험 때문이에요. 사람의 행동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게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감지하셨나요? 갑작스럽게 다정해진 것, 약을 정리해 주겠다는 것, 법적 서류를 준비하자는 것. 모두 이상했어요.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혹시 피고인들을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대형마트에서 직접 들은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고요. 하지만 실제로 해를 가하지는 않았잖습니까? 화가 났어요. 미끄럼 물질을 바르고 진정제를 넣었는데 해를 가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넘어졌다면 죽을 뻔했어요. 세 번째 증인은 도연이었어요. 위임장 서류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피해자가 치매나 인지장애가 있다고 전제하고 만든 서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정신이 더 또렷하세요. 네 번째 증인은 부동산 직원이었어요. 피고인 나경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대리 매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화로만 연락받았어요. 마지막 증인은 지아였어요. 아이가 증인석에 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뭘 했는지 봤니? 네. 할머니 약을 바꾸고 발코니에 뭔가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니? 무서웠어요. 할머니한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지아의 증언을 들으니까 나경이 울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신문 시간이 됐어요. 태준이 먼저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을 계획했습니까? 사업 실패로 빚이 너무 많았어요. 게스트하우스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계획한 겁니까? 계획만 했을 뿐 실제로 하려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행에 옮겼잖습니까? 태준이 말문이 막혔어요. 나경의 차례였어요.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어머니세요. 가족이고요. 가족을 해치려 했습니까? 나경이 흐느꼈어요.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후회합니까? 매일 후회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해요. 최후 변론 시간이 됐어요. 검사가 먼저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치밀한 계획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배신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초범이므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피해자 진술을 했어요. 30년 응급실에서 생과 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살인 시도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제 생명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녀 지아는 무고합니다. 그 아이만큼은 보호해주세요. 재판장이 선고했어요. 피고인 태준, 오태준은 살인 예비죄로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나경, 최나경은 살인 예비죄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어요.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을 받았어요. 나경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왔어요. 도연과 미정 언니, 지아가 함께였습니다. 화영아, 수고했어. 정말 대단해. 도연이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이제 끝났네. 진짜 끝.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승리한 기분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에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유언장 작성 상담을 받으러요. 어머님,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식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겠네. 진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가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요. 게스트하우스와 재산 대부분은 바다 안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응급실 직원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지아에게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신탁으로 남겼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나경과 태준에게는 상징적으로 각각 100만 원만 남겼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족이니까. 미워도 가족은 가족이야.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겨울이 깊어갔어요. 게스트하우스에는 손님이 줄었습니다.
지아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럴 거야. 당연해. 근데 할머니를 해치려 한 건 용서 못해요. 똑똑한 아이였어요. 지아야,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가 너무 크면 되돌리기 어려워. 할머니는 용서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 정말 모르겠었어요. 용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하는 건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바다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2년이 흘렀어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아는 16이 됐어요. 미술 실력이 늘어서 미술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 어때요? 바다를 그린 수채화였어요. 파도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잘 그렸다. 미술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했지?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지아는 제가 키웠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도 바뀌었어요. 1층은 바다 안전체험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응급처치를 배우고 바다 안전 수칙을 익히는 공간이었어요. 화영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전에 응급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 화영이가 정말 대단한 일 하고 있네. 미정 언니도 자주 도와줬어요. 저녁에 도연과 함께 바다를 산책했어요. 요즘 자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화영아, 요즘 어때? 괜찮아. 바쁘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고. 나경이랑 태준 이야기는 안 해도 되나? 2년 동안 감옥에 있던 두 사람이 곧 출소할 예정이었어요. 글쎄,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 만날 생각은 없어?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아. 그때 지아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편지 왔어요. 나경이 보낸 편지였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매일 후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사과와 반성뿐이었어요. 그리고 지아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출소하면 찾아뵙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러요. 편지를 읽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음 주에 두 사람이 출소했어요. 목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님, 나경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혔습니다. 지아는 자기 방에 있었어요. 2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매일 반성했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스러워서. 나경의 눈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네. 알고 있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아만큼은. 지아는 내가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한동안 조용했어요. 앞으로 뭘 할 거야?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성실하게 살겠어요. 지아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다시는 돈 이야기 하지 마. 그리고 지아한테 나쁜 영향 주지 마. 네, 알겠습니다. 지아를 불렀어요. 지아야, 나와봐. 지아가 나왔어요. 부모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아야. 나경이 다가가려 했지만 지아는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사과했어요? 응, 많이 했어. 정말로 반성해요? 응, 매일 후회하고 있어. 지아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가 용서하시면 저도 생각해 볼게요. 똑똑한 대답이었어요. 지아야, 엄마 아빠를 용서하는 건 내가 결정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저녁 시장에 나갔어요. 아주머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화영 씨, 그 사람들 다시 왔다면서요? 응, 출소해서 왔어. 용서해 줄 거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화영 씨가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더 무섭다니까. 아주머니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그래도 피는 못 속여. 한 번은 봐줘야지. 아니야. 그런 짓 한 놈들을 어떻게 믿어? 저도 마음이 갈팡질팡했어요. 일요일이었어요. 다시 불꽃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2년 전 그날을 떠올리니까 아직도 무서웠어요. 나경과 태준이 또 찾아왔어요. 어머님, 불꽃놀이 함께 보실래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2년 전 그날을 생각 안 나? 나경이 울었어요. 매일 생각해요. 정말 죄송해요. 고민했어요. 진짜 용서해야 하는 걸까? 지아가 말했어요. 할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지아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시 나쁜 짓 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지아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좋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발코니로 나갔어요. 2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난간을 더 높게 만들었고 바닥도 미끄럼 방지 처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안전해요? 나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넘어지지 말라고 난간을 더 단단히 붙였어. 불꽃이 터져 올랐어요. 2년 전처럼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두려움 대신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감사합니다. 지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아야. 바다에서 불꽃이 계속 터져 올랐어요. 아름다웠습니다. 2년 전 그날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불꽃을 보고 있었지만 모든 게 달랐어요. 배신과 증오 대신 용서와 화해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주기로 했어요. 가족이니까. 미워도 가족은 가족이었습니다. 불꽃이 바다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30년 전 응급실에서 처음 근무했을 때처럼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때도 무섭고 어려웠지만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버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다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로 버텨야겠습니다. 바다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바람이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2년 전 그 바람이 위험을 알려줬다면 오늘의 바람은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파도집에서 세 세대가 함께 불꽃을 보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마음이었지만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함께하는 것. 불꽃이 마지막으로 크게 터져 올랐어요. 바다 전체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